엄마 돈 10원도 안 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5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찌고 6남매를 굶기지 않으려고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습니다. 남편 없이 40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7억 2천만 원이 통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제가 가장 믿었던 셋째 딸이었습니다. 87년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도 제발 이런 일들이 없으시면 합니다. 부엌 벽을 손으로 더듬어 짚고서야 겨우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귀가 멍해지더니 셋째 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박힌 굳은 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겨울에도 찬물에 담가 쌀을 씻던 손입니다. 명절이면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떡을 찌던 손입니다. 그 손으로 번 돈이 몽땅 사라졌습니다. 통장을 훔쳐간 게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밤거리의 날강도였다면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범인은 제가 밤새워 젖 먹여 키운 딸이었습니다. 아플 때면 없고 병원을 뛰어다녔던 딸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울 때 품에 안아줬던 딸이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37년생입니다. 올해로 87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고 24살의 같은 동네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손재주가 좋았고 무엇이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었습니다. 1975년 제가 35살이 되던 해에 남편과 함께 작은 떡방앗간을 열었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1만 5천 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가게 보증금으로 50만 원이 필요했고 떡을 찌는 기계와 시루를 사는데 3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80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손을 벌려 빌린 돈까지 합쳐서 겨우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가게는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떡을 찌는 시루가 놓였고 다른 한쪽에는 쌀을 빻는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여름이면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렸고 겨울이면 손이 고봐도 찬물에 쌀을 씻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불리고 밤 10시까지 떡을 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이틀 밤을 꼬박 새우는 게 당연했습니다. 잠을 자면 주문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고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났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아들, 다섯째 딸, 막내 딸까지 6남매가 줄줄이 태어났습니다. 입은 6개가 늘었지만 손도 6개가 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일손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방앗간 한쪽 구석에 아이들 이불을 깔아두고 재우면서 일을 했습니다. 젖 먹일 시간이 되면 잠깐 손을 씻고 아이를 안았다가 다시 떡 반죽을 치대곤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간암은 발견되면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남편은 2달을 버티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40살의 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6 아이의 아버지가 사라진 자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막내는 겨우 두 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떡방앗간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6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할 유일한 밥줄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라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명절에는 사흘을 꼬박 세웠습니다.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6아이가 길에 나앉게 되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하나둘 방앗간 일을 도왔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일찍 시집을 갔고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막내딸도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는 게 섭섭하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유독 걱정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고 제 주장이 강했습니다. 20살이 넘어 서울로 올라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연락이 뜸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끊겼습니다. 수소문 끝에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의 일이었습니다. 엄마 나 갈 데가 없어. 거기서 일하면서 다시 시작할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셋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40이 넘은 딸이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방앗간 일을 도우면서 천천히 재기하라고 했습니다. 셋째가 돌아온 뒤로 가게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셋째가 먼저 가게 문을 열어두었고 배달 나갈 떡을 포장해 두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감당하던 일을 누군가 나눠주니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래, 자식이 마음 잡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무슨 실수를 했든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라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셋째가 먼저 가게에 나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살을 씻고 시루를 닦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어서 속으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힘든 일을 겪고 돌아온 딸이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 우리 셋째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가 가게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스름 돈 정리를 맡았고 그 다음에는 하루 매출을 계산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숫자 계산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작은 글씨를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셋째가 엄마 내가 할게. 엄마는 떡만 만들으라고 했을 때 고마웠습니다. 딸이 엄마 짐을 덜어주려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2014년 11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쳐서 2달 넘게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가게를 누가 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셋째가 모든 걸 맡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 돈을 줘야 했고 재료를 사와야 했습니다. 제 통장과 도장을 셋째에게 맡겼습니다. 자식이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맡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셋째가 매일 문병을 왔습니다. 가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떡이 몇 개 팔렸고 단골 손님이 뭐라고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내 딸이구나.
내가 없어도 가게를 잘 지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퇴원한 뒤에도 통장은 셋째 손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달라고 하면 엄마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몸 회복에나 신경 써. 돈 관리는 내가 다 할 테니까라고도 했습니다. 귀찮기도 했고 딸을 믿기도 했습니다.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거동이 불편했고 은행에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통장은 셋째 손에 있었습니다.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2018년 무렵 셋째가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조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좋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40이 넘은 딸이 이제야 짝을 찾았으니 축하해줘야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씨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눈빛이 차가웠고 인사할 때도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딸이 좋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조씨는 가게에서 배달을 맡았습니다. 하루에 한두 건 있는 배달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배달이 없는 날이면 가게 한쪽에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일을 시키면 귀찮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딸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씨가 가게 일에 점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계를 들여놓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딸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2023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 조씨가 갑자기 제빵 기계를 들여놓더니 소금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븐이니 반죽기니 하는 기계들을 어디서 돈을 구해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못마땅했습니다. 50년 넘게 떡만 해온 방앗간인데 갑자기 빵이라니요. 그날 저녁 조씨가 처음 구운 소금빵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 위에 굵은 소금 알갱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더니 버터 향이 입안에 퍼지면서 짭조름한 맛이 났습니다. 맛은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떡방앗간에서 빵을 판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걱정했습니다. 처음 만든 소금빵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에 몇 개 팔리지 않아서 남은 빵을 식구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도 조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빵을 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료비만 나가는 것 같아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밀가루, 버터, 소금, 전기세까지 생각하면 팔아봤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이러다 본전도 못 건지겠다 싶었습니다. 조씨한테 그만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씨는 조금만 더 해보면 될 거예요 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라는 사람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영상을 찍어갔습니다. 팔로워가 23만 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저는 통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뭔지, 팔로워가 뭔지, 조회수가 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손님이 왔으니 빵을 팔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떡 파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50년 됐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놀라면서 와 50년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소금빵을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더니 이거 진짜 맛있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 영상이 올라간 뒤로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50년 된 떡방앗간 할머니의 1,500원짜리 쌀 소금빵이라는 제목이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1,000만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저는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그 영상을 봤다는 뜻이라고 셋째가 설명해 줬는데 그래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20명, 30명이 골목까지 줄을 섰습니다. 한 사람당 6개까지만 살 수 있게 제한을 둬도 빵이 모자랐습니다. 외지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사람, 부산에서 왔다는 사람, 전국 각지에서 할머니 소금빵을 먹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새벽 5시부터 와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줄 서서 사먹는 소금빵 가게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빵을 구워도 모자랐습니다. 저도 셋째도 조씨도 온 가족이 매달려 일했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12시간, 15시간씩 서서 일했습니다. 빵 반죽을 하도 치대니까 제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져서 구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몸무게가 7kg이나 빠졌습니다. 셋째도 10kg 가까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약 먹을 시간만 정해놓고 물로 약만 삼켰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할머니 빵 최고예요 라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사진을 찍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은 할머니, 저 결혼하는데 피로연떡 여기서 하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50년간 떡방앗간을 해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떡 잘하는 집으로 알려지기는 했어도 전국에서 찾아오는 맛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님들이 저한테 사진 찍자고 할 때마다 쑥스러웠습니다. 평생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저랑 같이 사진 찍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싶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가게가 이렇게 됐어요. 전국에서 손님이 와요. 당신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남은 인생은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많으니 돈도 좀 모이겠지. 그러면 아픈데 치료도 하고 자식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살겠지 싶었습니다. 셋째한테도 고마웠습니다. 조씨가 소금빵을 시작한 덕분에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조씨가 우리 가족에게 복을 가져다 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손님이 많아지면서 가게 구조를 바꿔야 했습니다. 원래 떡을 팔던 자리와 소금빵을 파는 자리를 분리해야 할 정도로 일이 커졌습니다. 조씨가 이것저것 알아본다고 하더니 어느 날 서류를 한 장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글을 잘 모릅니다. 어릴 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름 석자 쓰는 것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야 배웠습니다. 서류에 빽빽하게 적힌 글씨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조씨가 읽어주는 대로 듣고
조 씨가 가리키는 곳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삐뚤빼뚤하게 배형이라고 썼습니다. 2024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자녀들이 그 서류를 확인해 보니 동업 계약서였습니다. 조 씨와 제가 방앗간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과 비용을 50대 50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50년간 혼자 일군 가게가 종이 한 장의 반쪽이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석 달 뒤 조 씨가 내용 증명이라는 걸 보내왔습니다. 동업 관계를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는 동업자인데 지금까지 정상금을 한 푼도 못 받았으니 앞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 씨는 제 가게에서 배달이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업자라니요. 정상금을 달라니요. 뭔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른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큰딸과 아들이 내려와서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조 씨가 건물 이름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2010년에 사둔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 막내딸 세 사람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의 임대 관리를 셋째가 맡았는데 어느새 건물 간판에 조 씨의 이니셜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 씨 사무실도 건물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자식을 믿고 맡겼을 뿐인데 그 사이에 제 재산이 조금씩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말 아들과 큰딸이 제 통장 내역을 전부 뽑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9년 8월 제가 가지고 있던 예전 건물을 팔았습니다. 매도 대금 2억 7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지 6일 만에 조 씨 계좌로 4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44회에 걸쳐 600만 원씩 이체되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총 2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건물 판 돈 2억 7천만 원 중에 거의 전부가 조 씨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셋째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받은 건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이후로도 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조 씨 계좌로 이체된 금액만 따져도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셋째가 9년 동안 관리한다면서 제게 주지 않은 임대 수익까지 합치면 총 7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7억 2천만 원입니다. 5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찌고 손이 갈라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명절에 잠도 못 자고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참고 버틴 세월의 대가입니다. 그 돈이 몽땅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밤새워 젖 먹여 키운 딸이었습니다. 아플 데 없고 병원에 뛰어다녔던 딸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갈 곳이 없다고 했을 때 품에 안아준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제 돈을 몽땅 빼돌렸습니다. 셋째에게 따졌습니다.
왜 이러느냐고 내 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셋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돈 10원도 안 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안 쓰면 어디로 갔냐고 물었습니다. 셋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돈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2020년 6월에 새로 산 떡방앗간 건물이 있습니다. 소금빵으로 대박이 난 바로 그 가게입니다.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조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셋째에게 물었더니 이런 사정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80이 넘은 고령이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는 신용불량자라 마찬가지로 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씨 이름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건물을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돈은 제 통장에서 나간 돈으로 충당했을 겁니다. 엄마 1년만 있다가 명의 바꿀게. 셋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믿었습니다. 자식이니까요. 은행 사정이 그렇다니까 잠깐만 참으면 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명의는 그대로였습니다.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따지니까 조씨는 자기 건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조씨는 저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명도 소송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50년간 운영한 제 가게에서 물건 사서 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가게에서 저를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 씨와 셋째가 저를 상대로 임금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2022년부터 3년간 저한테 일을 해줬는데 월급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4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 돈 7억을 빼돌려 놓고 이제 와서 월급까지 달라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근로 시간에 맞춰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 씨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조 씨한테 월급을 주기로 한 적도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조 씨는 이미 건물 등기부등본에 매매 예약까지 걸어두었습니다. 제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도 그것보다 먼저 순위가 밀리게 해놓은 겁니다. 법원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억울할 뿐입니다.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방앗간 안 하느냐고요. 소금빵 할머니 어디 갔느냐고 손님들이 찾는다고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50년 일한 가게에서 쫓겨나야 합니까? 못 배운 게 한이 됩니다. 요즘 저는 밤잠을 설칩니다. 눈을 감으면 그 생각이 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뭘 다르게 했어야 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를 몰랐던 게 가장 큰 화근이었습니다. 어릴 때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조 씨가 내민 서류에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동업계약서가 뭔지 알았더라면 도장을 찍지 않았을 겁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진작 알았을 겁니다. 자식을 너무 믿은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설마 나를 해치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은 결국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큰돈 앞에서는 가족도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87년을 살면서 그걸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통장과 도장은 절대로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귀찮더라도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통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자녀분들한테 사용법을 배워두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휴대폰이 무섭고 어려웠습니다.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화면을 만지면 이상한 데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냥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통장을 확인할 줄 알았으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바로 알았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배워두십시오. 요즘 은행에 가면 어르신들한테 휴대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무료로 교육해 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군요. 모르는 서류에는 절대로 이름을 쓰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급하다고 재촉해도 일단 멈추십시오. 다른 가족에게 먼저 보여주고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받으십시오.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조 씨가 서류를 내밀었을 때 이게 뭐냐고 물었어야 했습니다. 다른 자식들한테 먼저 보여주고 사인하겠다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조 씨가 구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빨리 해야 해요 라고 재촉하니까 그냥 사인을 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니까 나쁜 뜻은 아니겠거니 했습니다. 그게 동업 계약서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사인한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50년 일공 가게의 절반이 남의 것이 됐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한꺼번에 다 주지 마십시오.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본인 이름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효도하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저처럼 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본인 것을 지켜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자식한테 집을 미리 넘겨주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 넘겨주고 나서 자식이 태도가 달라졌다는 분도 있고 아예 연락이 끊겼다는 분도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다 줘버리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 되돌리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도하겠다고 해도 그 말만 믿고 재산을 넘기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본인 이름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그게 본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도 살아야지요. 요즘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한글 공부를 합니다. EBS에서 하는 한글 교실을 보면서 따라 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받침부터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연습장에 글씨를 쓰다 보면 손이 떨립니다. 87년 동안 떡 반죽만 치대던 손으로 연필을 쥐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연필 잡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선생님이 텔레비전에서 기역은 이렇게 쓰세요 라고 하면 따라 쓰는데 제가 쓴 건 기역인지 니은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속상해서 연습장을 덮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냐 그냥 포기할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조금 나아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기역, 니은, 디귿을 구분해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내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영이라고 쓴 글씨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8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대로 쓴 겁니다. 자식들 이름도 쓸 수 있습니다. 큰딸 이름, 둘째 딸 이름, 아들 이름, 막내 이름. 하나하나 써보면서 그 아이들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방앗간 구석에서 이불 덮고 자던 모습, 떡 반죽 옆에서 숙제하던 모습, 명절에 떡 포장하는 거 도와주던 모습. 글씨를 쓰다가 문득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진작 배웠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큰딸과 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빼앗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방앗간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승산이 있다고요. 통장 내역이 다 남아있고 조씨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으니까 횡령을 입증할 수 있다고요. 건물 명의 문제도 싸워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건물인데 조씨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다면 한 번쯤 통장 관리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혹시 누군가 대신 관리하고 있다면 내역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상한 점이 없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 믿더라도 확인하십시오. 어르신들께서는 부디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자식이라도 재산 관련 서류는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가족과 함께 확인하시고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십시오.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본인 재산은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비극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겠습니다. 50년간 떡을 만들며 살았던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재산 앞에서는 냉정하십시오. 사랑과 신뢰는 다른 겁니다. 저는 그 차이를 87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